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어때요? 새 단장했습니다. 오, 너무 멋진데요? 좀 경제스럽지 않나요? 저 컨셉도 잡아서 이렇게 안경도 좀 하고. 이거 DP용인가요? 네, 똑똑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네. 저 네. 약간 이 금태 안경이 80년대, 90년대 이 지성인의 상징이었죠. 그걸 네, 노렸어요. 그리고 약간 회장님들이 주로 쓰고 다니는 그쵸. 안경이었거든요. 저희가 또 귀엽다 누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란 대표님 모신 만큼 뜨거워요.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한번 논할 건데, 보니까 대표님, 비트코인 한 개 가치가 금 1kg을 넘었다라는 게 저는 계산이 안 되던데,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사상 첫 11만 돌파도 했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상승 랠리로 해서 진짜 2억까지 우리 돈으로 2억까지 간다고 보세요? 2억까지는 약간 무난히 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처음으로 11만 달러 돌파했는데 좀 약간 더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1월에 10만 9천 달러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전 고점이었죠. 네. 근데 찍고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오르기도 빨리 올랐고요. 그렇죠. 고점 찍고 또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깊어지면서 7만 4천 선까지 밀렸었고요. 관세 폭탄이 약간 터졌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11만 달러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자면 굉장히 약간 건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건전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그 비트코인 시장에는 사실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현물 시장보다 오히려 선물 시장이 더 크게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그 몇십 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금인데 디지털 금이니까 투자 가치가 극대화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숏이든 롱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들이. 네.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 갑자기 올라오면은 이게 갑자기 그 숏 물량이 청산되고 올라오면서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 올랐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11만 달러를 돌파했던 상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월 고점 찍을 때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11만 달러 돌파하고 나서도 지금도 11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어제 돌파를 해서 내려가면 사야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네네. 쉽게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한 대부분이 아마 플러스 수익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고점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린 사람이 없어요. 거의 99%가 수익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보면 물렸다가 조금 수익 나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비교 진짜 건전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길게 보고 좀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탄탄하냐를 보자면 그냥 팔 사람이 없다? 정도로 그래요?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팔 사람이 없다. 이게 사실 뉴욕 증시랑 너무 또 대비돼가지고 휘청였는데 신고가 치고 이러니까 네네. 그 배경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고가 친 데에는 또. 네, 일단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는데 디지털 금 이런 거 있지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좀 나쁘게 보자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분들의 주요 논점이 뭐냐면 야, 가치가 어딨냐. 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한 주요 지점인데요. 사실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쵸. 금의 가치가 어딨어라고 하면은 뭐 금리 만들고 하잖아. 근데 그런 실물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의 온스당 3,300달러 가격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90년대에 금리빨하고 귀금속 만드는 그 수요와 지금 수요가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어요. 두 배, 그렇죠. 세 배 늘었나? 근데 가격만 놓고 보자면 한 10배 넘게 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 가격을 이제 따져보자면 나머지는 투자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 일종으로 보자면 화폐는 사실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에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유동성이 넘치면 이른바 수급에 따라서 그냥 글로벌 시장에 돈이 많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내부에서 보자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부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반감기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에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니까.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공교롭게도 반감기 사이클과 비슷했던 게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그 속자들은 야, 사실 반감기가 아니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은 뭐 많이 좀 달라져서 네. 이른바 이제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편입해야 될 자산이다라고 서서히 인정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의 저 극단에 있는 그렇죠.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투자하고 저 투자하고 다 투자하고 났는데 돈이 그래도 있네? 그럼 뭐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욕조에 물이 담겼는데 물이 막 차다 이제 넘치면 그 기존에는 물을 구경도 못 해봤던 욕조 밖에서도 물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그 글로벌 M2 지표를 보자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의 거울인 비트코인도 오른다는 거고 주식은 그러면 왜 아니냐. 결국 주식도 위험자산이니까 유동성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펀더멘탈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세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세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가 되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유동성 덕분에 오른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약간 이게 그 공화당 주도로 이제 우리 표결에 붙이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하필 이게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곳으로 추정이 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발행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것도 이제 화폐가 움직이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초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시장 점유율을 뒤엎기가 후발주자가 들어와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쿠팡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 시장을 거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들어와서. 근데 아무리 나중에 이제 유통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플랫폼, 화폐 플랫폼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곳이 결국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테더라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게 뒤늦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USD1이라는 걸 내놨어요. 근데 내놨는데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유통량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보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가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이낸스가 그렇게 지원하면서 야 저거 뭐야 바이낸스가 그러면 저기 USD1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바이낸스 장펑자고 창업자가 현재 미국 법무부에다 이제 벌금을 맞고 본인도 지금 현재 감옥 살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5년 동안 회사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보도와 나온과 동시에 사면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사면을 대가로 이쪽 트럼프 쪽에다가 줄을 댄 거 아니냐, 바이낸스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약간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 일가의 사익과 이해 충돌이 있다. 이상충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 표결에 붙여지는 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상원 표결에 아직까지 표결이 된 건 아니고 이게 투표를 하자 말자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가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 우리 투표하자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투표하자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건 통과가 됐다라고 맞아요. 이제 하원을 물론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 가능성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와 이제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부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었는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재무부 추산입니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생긴 유동성이 뭐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서 그거 가지고 바로 코인을 사진 않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코인 시장에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이게 물론 논리적으로 도대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몇 퍼센트가 코인을 살 거냐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유동성이 흘러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거고요. 사실 기대감이 시장의 전부긴 하잖아요. 맞아요. 코인 시장이 워낙 이제 내러티브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는구나. 이제는 약간 이 짜잘한 애들 아니고 이제 글로벌 금융 회사들 그리고 빅테크들 그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그렇게 커진 시장에 있어서 일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갈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졌다라는 긍정적이 있고요. 제가 또 보는 건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된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가 7개월 만에 인하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거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뭘 많이 매겨야 됩니다. 매겨야 돼요? 네. 결국 그 중국의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지만 인민들이 무섭거든요. 그렇죠. 인민들을 약간 이렇게 잘 자신의 영도력에 따라서 오게 하려면 결국은 뭐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단 90일 유예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물론 이 대출 우대 금리는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중국에서 돈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더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발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의 큰 축을 또 차지하는 거잖아요. 물론 연준이 제일 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발 유동성 유입이 기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한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홍콩을 통해서 우회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하는 사람은 다 한다. 그렇죠. 약간 이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중국에서 돈이 풀리면 중국계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사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중국에서 돈이 풀리면 흐름이 있겠죠. 흐름이 이제 온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발 유동성 증대.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가 SLR 규제 완화인데 이거는 뭐 사실 이번 뭐 당장 되는 건 아닌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규제 당국이 몇 월 내에 SLR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규제 당국 관계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라고 하는 건요. 201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다가 결국 기초자산은 1억 원밖에 안 되는 부동산이 여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증권들 다 따져보니까 100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잖아요. 요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쭉 규제를 도입한 게 뭐냐면 그 금융회사, 이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인 대형 은행의 경우에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3% 이상. 자기 자본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미국의 금융 규제 역사가 그렇거든요. 한번 조입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요. 그 조여.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불만들이 나옵니다. 또 월가에 또 로비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규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좀 풀어줘. 풀어줍니다. 그러다 또 사고가 터져요. 그럼 다시 줘요.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SLR 규제가 사고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묶었던 규제인데 지금이 좀 약간 금융 시스템이 좀 약간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인 거네요. 맞아요. 이게 3%인데 자기 자본 3%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라라는데 이제 익스포저 대비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익스포저 대비 3%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건데 이 자산 대상 익스포저에 대해서 자산별 위험 가중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회사채나 뭐 AA 등급 회사채나 아니면은 미국 국채나 위험 가중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뭐 입장에서도 아니 미 국채랑 어떻게 회사채랑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3%냐 미국 국채처럼 이렇게 안전한 자산의 경우에는 이걸 조금 낮춰줘도 되지 않겠냐 뭐 1%로 낮추든지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무부는 이걸 낮추고 싶어 해요. 왜냐 이 약간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3%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낮춘다라고 하면 국채 같은 자산에 대해서 낮추면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살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규제를 낮춘다고 해서 은행들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요 뒷단에 숨어 있는 건 뭐야? 은행들한테 약간 압박을 하는 거죠. 샀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입찰이 20년 만기를 입찰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국채금리 발작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마땅한 주체들이 없잖아요. 앞서 제가 말한 스테이블 코인도 이것도 미국 국채를 결국 사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의 6위 네. 매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네. 일본 등이 사줬는데 지금은 팔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좀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규제 풀어가지고 은행들도 좀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규제를 풀었을 때, 이 SLR 규제를 풀었을 때 네. 추가로 은행들이 살 수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편안하게 국채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부는 풀고 싶어 하는데 이걸 풀냐 마냐를 결정한 주체는 연준입니다. 연준. 그렇죠. 근데 연준이 사실 조금 요새 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나온 보도는 규제 당국에서 이거 연준도 풀고 싶어 한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던 네.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담당하는 게 그 부의장, 미셸 보우만 부의장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선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그 규제 풀어가지고 만약에 이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이제 많이 매수하게 되면 은행들이 결국 이것도 이제 돈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기대할 게 지금 없는데 없고. 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얼마나 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프로 산 이건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 이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보면은 비례할 수밖에 없는 비례할 거네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전고점을 돌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건전하다고 아까 하셨던 게 저도 이제 계속 상황을 보면서 본 게 예전에 비트코인과 이번에 불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게 이제 기업도 맞습니다. 뛰어들었고 JP 모건이 사실 그동안은 쓸모없는 거다 하다가 이제는 매수 허용이라는 스탠스를 바꾸면서 저런 회사까지? 약간 이러면서 저 같아도 더 신뢰가 되거든요. 뭔가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위험의 극단적인 거에서 달라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세가 더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 밑받침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언제 처음 나타난 게 그 이른바 이제 셀 아메리카 논리가 좀 나왔었잖아요. 미국 국채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 주식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트리플 약세가 나오면서 야 이제 전 세계 있는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을 보자면 그때 셀 아메리카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금값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셀 아메리카 상황이 나오자 일시적으로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도 조금 뒤늦게 이거 아닌가 하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채 발작 났을 때 그때 상황이 또 꼭 그랬어요. 주식시장 떨어졌거든요. 나스닥 뭐 1.4%, 그쵸, 5% 이렇게 떨어지고 하고 국채 가격 급락했죠. 국채 금리 급등한 가격 급락이니까.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국채 발작이 나자 비트코인이 이게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발작 나니까 비트코인 금은 그냥 계속 갈 길 가고 비트코인은 살짝 밀렸거든. 아닌가 봐 했다가 다시 그냥 올라가면서 오히려 금값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부터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전통 금융권에서 받아들인 비트코인의 모습은 위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네? 그러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지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 이미지의 약간 그 기본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는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ETF 자금입니다. 정말 무섭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네. 거의 뭐 조 단위씩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블랙락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블랙락의 IBIT라는 그 비트코인 ETF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골드만삭스. 이러면 또 신뢰가 더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2등, 뭐 3등, 뭐 헤지펀드도 있고 뭐 있기도 한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ETF를 통해 가지고 이제 풋옵션, 콜옵션 사가지고 약간 거래하는 거 이제 빼고 그런데 빼고 많이 들고 있는 곳이 1등이 골드만삭스고요. 2등은 조금 못 들어본 운용사였는데 한 순수하게 봤을 때 한 4등인가 5위권쯤에 저기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있어요. 거기도 좀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이런 전통 금융사들이 들고 있네. 그러니까 이들도 아니야 하다가 이제는 이게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바뀌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JP 모건 같은 데도 뭐 쓸모가 없다 뭐라고 했는데 완강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JP 모건도 약간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게 회장은 되게 반대했지만 회장이 그때 무슨 말 했었냐면 이게 몇 년도였지? 우리 직원 중에 비트코인 거래하는 놈 있으면 자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고객이 원한다면 허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JP 모건 내부에서는 사업을 계속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태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돈이 된다라는 걸 맞아요. 알지 않을까요? 사실 누구보다도 돈을 보는 사람들인데. 재밌는 게 스테이블코인 법안제가 사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BOA 등 금융회사 뭉쳐가지고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거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에 들어갔대요. 자기들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뭐 그렇게 논의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 지난번에 언제 굉장히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화제됐죠. 스테이블 코인. 네, 맞아요. 네. 뭐 아직은 쉽진 않겠지만 네, 미국만큼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쓸모가 뭐가 있냐를 보자면 사실 국내에서 내국인이 원화를 사용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 그렇죠. 금융망이 잘 있으니까. 결국 해외에서 음. 뭔가 우리 원화가 투명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에 왔을 때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한데 과연 그 수요가 달러만큼 많이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를 보면 하죠.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른바 이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사실 달러 패권이 과거보다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는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간의 금융망이 없었던 저기 약간 저개발 국가에게까지 달러 금융망이 공급되는 셈인 거예요. 왜? 어쨌든 은행 계좌 없어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점 심화되면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화폐가 어떻게 보자면 이제 달구지고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약간 국경에 장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송도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달구지가 아니라 뭐 초고속, 뭐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통용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달구지로 우리 돈을 통용시키면 그게 되겠냐. 그렇죠. 못 라고, 따라가죠, 사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진짜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계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예 통화 주권이 흔들리는 거니까. 아, 대표님,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매번 만나뵐 때마다 여쭤보기도 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뭔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뭐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많이 좀 더 뭐 정책을 시원하게 낸다. 왜냐면 사실 그동안은 관세 이슈가 또 컸고. 맞아요. 네, 이제 좀 슬슬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그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3월 2일자로 냈거든요. 그렇죠. 3월 6일자였나? 6일자. 네. 근데 그 후속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오지 않고 있죠. 거기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의 이제 타임 스케줄을 보자면 이제 재무부 장관한테 요걸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 중립적인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세금 걷어서 뭐 안 쓰겠다는 거죠. 이게 약간 조금 형용 모순이긴 한데 돈을 안 들이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 이거예요. 그건 뭐뭐뭐 심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60일 이내에 좀 조사를 해갖고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60일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5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재무장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약간 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은 저 뒤에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세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이제 되고. 또 감세 문제 그쵸. 있죠. 요거 이제 국채 시장도 이제 좀 돌봐야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게 뒤로 밀렸는데 그래도 뒤로 밀렸지만 어쨌든 요 앞단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 뒤에 있는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관련된 뭔가 실질적인 뭔가가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못 버리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름쯤에 그거 나오면 갈 것 같다. 맞아요. 말씀 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더 이제 시장이 빨리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면 아마 그 모멘텀을 받아서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기대감에 많이 레벨업 했던 그 가격이 또 여러 번들 별거 없네? 라고 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올 여름까지는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 해가지고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아까 앞서 이제 다짜고짜 맨 앞에 여쭤봤던 것 중에서 2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뭐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정책, 남은 트럼프의 목소리라 다 반영했을 때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4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올 초에. 그런데 지금 ETF 자금 유입을 보니까 그리고 스트래티지 등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요 흐름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20만 달러 전망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많은 분석가들이 20만 달러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꽤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20만 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데 20만, 10만 이런 라운드 넘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만 달러를 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최근엔 좀 기대감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알트코인은 보통 이제 뒤따라가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또 댓글 별로 안 좋게 달 텐데, 저는 이제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몇 배씩 오르는 이런 알트 시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안 오르냐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것 네.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구간을 잘라서 놓고 보면, 뭐, 이더리움만 해도 어떤 구간을 딱 자르잖아요. 그럼 그 해당 구간 동안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약간 시계열을 좀 길게 장기로 놓고 보면 이 성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등합니다.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쵸. 급락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 장기간 횡보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알트코인을 요거 급등 전에 샀다가 급등한 다음에 팔면 단기간에 진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 재수없게도 급등한 다음에 샀다가 급락하죠. 급락한 때까지 이제 버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약간 내리의 CCTV, 이게 투자 세계 국룰이잖아요. 내가 이제 버티다, 야,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팔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가죠. 그게 알트 투자의 어려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도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트가 1% 오를 때 알트는 대체로 뭐 3, 4% 몸이 가벼우니까 더 오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흐름은 비트가 올라도 알트코인이 그 정도로 못 올라주거나 아니 알 수 없네요. 맞아요. 알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투자자, 조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지금도 반영되는 게 많이 달라졌으니까 신규 투자자 그리고 뭐 기보유자 관점에서 남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중간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짜야 돼요? 글쎄요. 그걸 알면 제가. 네. 그렇죠. 여기 안 계시겠죠. 네. 기보유자 관점에서 보자면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파는 거 아니다. 모아가는 거다. 적금처럼. 네, 그렇죠. 만약에 뭔가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파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장 급한 돈이 없고 어차피 자금 운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내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쭉 갈 수 있다는 맞아요. 거네요, 랠리가. 그 일부가 뭐 5%가 될지 10%가 될지 각자의 판단에 달렸겠지만 어쨌든 굳이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기보유자 들고 가시고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나 가격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매월 1일 뭐 이렇게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수당 산다. 들어오면 사고.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격 보지 말고 수당이 산다.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을 전략.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비트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장기로 보면은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더라도 어쨌든 큰 그림은 우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기관들이 기존에 없던 자산인데 포트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알트거든요. 그렇죠. 알트는 일단은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고 봐야 되겠네. 근데 이제 하반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준다라는 가정하에 나쁘지 않다는 가정하에 알트코인도 아마 구간별로 급등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급등할 때
적당히 무릎에서 타서 적당히 어깨에서 팔고 어깨. 나와야지 발바닥에서 사서 나 머리 음. 꼭대기에서 팔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조금만 일 때 팔고 해야겠네요. 저는 약간 알트코인 투자는 내가 매도를 얼마 할 것인지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정해놓고. 네,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매도 전략을 네. 그냥 무작정 오르겠지라고 하고 막 그 2배 올랐는데 더 오를 거야라고 들고 계셔서 더 갈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그쵸. 있는데 아무튼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투자가 아니고 매매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내가 하나의 알트를 잘 골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10배 먹겠다. 물론 알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초기에 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그 하나 사서 10배 먹겠다가 아니라 2배를 10개를 먹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알트는 좀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야 될 되고 것 계속 같아요. 신경을 써야 되고 있어서 알트코인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트코인 좀 더 높은 가격일 때 함께 모셔볼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